HD 현대그룹주도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주, 방산주 지금까지 강했어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도 강할 거냐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과연 엔비디아 성장이 멈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재무제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AI 시대는 지금 시작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야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과 7월 말에 또 이제 긴급 시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미국 주식은 좀 역사적 신고가 시대에 다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이평선 쭉 올라가죠. 네. 이런 걸 이제 완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초까지는 완전 정배열 신고가 시대였어요. 한 1월, 2월까지는. 그렇죠. 한 2월부터 2달 정도 빠졌는데요. 요 네. 빠진 저점이 이제 4월 9일인데, 이제 우리 증시, 뭐 일본 증시 다 올해 연중 최저점이 4월 9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4월 9일이 트럼프 새 정부에서 우리 각 나라에 상호 관세 할 거야. 그래서 뭐 일본 25%, 뭐 한국 26%, 뭐 중국은 145%, 뭐 어느 나라는 30%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뭐 일본 증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졌던 날이고요. 그날만 빠진 게 아니고 이제 2달 내내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런 거 우리는 V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 V자형 반등을 해서 2025년 연초 고점을 뚫고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상 최고점, 역사적 신고가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요? 한국 주식을 보기 전에 먼저 일본 증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일본 증시를 보고 싶은데요.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3일 전이었죠. 3일 전 수요일이었죠. 오늘이 금요일, 녹화일 기준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 그래서 이날 하루에 3.5%가 올랐고 다음 날도 1.5%가 올라서 한 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월의 저점에서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와서 좀 비일비일되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고 거의 올라서 지금 마치 미국처럼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9일이 올해의 최저점이었고요. V자형 반등이 나왔고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 상승 각도가 방금 전에 봤던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이 가팔랐던 이유는 4월 달에 떨어졌던 건 세계 증시가 같이 떨어졌던 거고요. 이 올라갔던 거, 특히 6월 이후에 올라갔던 건 세계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고 그 중에는 새 정부 출범의 역할이 꽤 컸다라고 뭐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딱 주식시장의 반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상승 속도가 가장 강했던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위치냐에서 아까 봤지만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네요. 두 가지에서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신고가 앞에서 좀 눌려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역사적 신고가를 아직 못 뚫었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 고점 대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저 고점을 못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대만, 일본, 미국, 우리가 뭐 차트를 볼 수 있는 웬만한 나라들의 차트를 보면 저 4년 전 고점이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역사적 신고가로 온 나라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2022, 23, 24, 3년 동안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다. 찌그러져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처에서 눌려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원래 신고가를 뚫을 때 이렇게 에너지 비축 과정처럼 좀 이렇게 눈치 보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눈치 보기 매물벽 소화를 거치고 뚫으면 신고가 시대니까 좀 팡팡 치고 나가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건 차트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재료적인 견해에서는 압도적으로 한
80% 정도는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거야? 확정 안 됐죠.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거기다가 8월 1일이라는 협상 기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1일 전에 아직 사실 타결이 된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몇 나라, 아시아의 몇 나라들 또는 영국 정도인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장 큰 게 이제 EU가 있고요. 유럽연합. 뭐 대만도 지금 거의 뭐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 제대로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이 안 돼서 과연 8월 1일까지 되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안 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안 되고 25%를 그냥 맞아버리거나 상호관세 25%를 맞아버리거나 또는 너네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별로 우리 회의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뭐 또 한 달만 더 연장해 볼까? 아니면은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걸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약간 정치 외교 쪽 또는 뭐 미국의 트럼프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일단 셋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말하지 어느 게 확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고가 부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이 나온다면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완벽한 계기가 된다. 8월 1일 전에 되면. 왜냐면 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결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마지막 날까지 돼서 대락률보다 미리 대락률이 높겠죠. 네. 왜냐면 일본도 8월 1일이었고 다른 나라 다 8월 1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8월 1일 전에 극적 타결 뭐 뉴스가 나온다면 뭐 지금 3,316과 오늘 종가인 3,200은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뚫는 시대가 나오는 거죠. 8월까지 안 되면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을 좀 더 준다면 네네. 기간을 좀 더 준다면 큰 악재로 안 될 확률이 또 높아요. 행보하겠죠. 왜냐면 또 그 기간 동안 타결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간을 안 주고 야 이제 뭐 한국이랑 협상 그만하고 그냥 20% 부과할래 하면은 좀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15%가 됐고 그리고 대만도 15% 이하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일본과 대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뭐 경쟁 국가라고 하면 경쟁 국가고 비슷한 산업 구조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EU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고 남미랑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 대만과 가장 비슷하게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비슷한 수준 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라면은 완전 호재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대만도 8월 1일 전에 협상이 완료가 돼서 타결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못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한국 증시가 어쨌든 8월 1일이 굉장히 이제 전에 타결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외국인과 근데 기간이 지금 동시에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뭐고 이러한 흐름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개인은 좀 팔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요 매매 동향상으로는 이게 당일 기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쌍끌이 매수라고 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뭐 순매수 또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이런 걸 우리는 완벽한 상방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도 순매수, 코스닥도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도 순매수, 콜옵션 순매수, 풋옵션은 떨어질 때 거는 건데 순매도 그리고 주식 선물 순매수해서 요 지금 색깔 풋옵션만 파란색이고 나머지가 빨간색이 완벽한 상방 포지션인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하진 않죠.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하진 않아서 외국인은 올라간다 보는 거네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걸 5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최근 5일로 본다면은 5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100 선물 그리고 콜옵션까지 순매수했고 풋옵션 순매도 주식 선물 순매수. 그럼 이걸 만약에 한 달로 바꾸잖아요. 한 달? 한다면 자, 한 달로 하면 색깔 다르죠. 네. 보세요. 한 달로 하면 거래소는 순매수지만 코스닥 순매도, 네. 코스피 200 순매도, 콜옵션 순매수, 풋옵션 순매수니까 떨어지는 쪽에도 걸었었다는 얘기. 특히 주식 선물도 순매도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분위기가 그렇죠. 조금 더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 한 달이라는 건 한 요 정도거든요.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강한 상승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일, 뭐 최근 6일, 7일 이렇게 보면은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상승 구간에 제대로 걸리면 추세 상승이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 상승의 구간에서 과거에도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상승을 할 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개인, 외국인, 기관 이 3자의 매매 동향은
합이 제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 구간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연중 최고점 위치인데 일본도 잘 올라가는데 뭐 이제 한국도 올라가면 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야 이거 뭐 덩굴 좀 뚫을 수 있겠어? 뭐 협상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쪽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법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세제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투세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금투세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뭐 2년 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너무 좀 금투세 때문에 힘들어졌어갖고. 근데 금투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원래는 공약 단계나 새 정부 초기 단계에서는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약간 좀 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계속 되거든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네,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굳이 왜 하는데 부자들 뭐 세금 뭐 네. 어떻게 해주는 거냐? 네, 굳이 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예전처럼 계속 낮추는 수준으로 보면 10억. 다시 10억으로 낮춰야 되는데 뭐 10억으로 낮춰야 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사실 주식시장에 악재가 맞습니다. 이게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구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법안을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면은 호재인 거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허들을 낮춰서 악재인 거죠, 낮추면. 10억으로 낮추면 악재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된다는 건 둘 다 악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야, 그거 좀, 굳이 왜 해? 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야, 50억 너무 높은 거 아니야? 10억으로 낮춰. 이건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재료는 아니에요. 지금 사실 신고가 시대 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큼 큰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굳이 이 중요한 순간에 조금만 바람만 휙 불어도 올라가서 신고가 찌는 이 순간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 아쉽죠. 왜냐면 5,000포인트 뭐 특별위원회 못하러 만듭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랑 부자한테 감세 안 하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300조, 400조짜리 삼성전자도 있는 거고, 또는 100조, 200조짜리 SK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오너들이 당연히 다 부자잖아요. 근데 그 오너들이 배당하는데, 나는 감세도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배당 활성화에는 당연히 호재냐 악재냐에서 악재겠죠. 네. 내가 오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럼 그냥 배당 조그만한 월급만이 가져올까?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쟤 세무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니까 제가 쉽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 납세자들은 세금 깎아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감세하면 안 돼?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오너들은 다 부자인데. 그러면 배당을 하려는 배당 성향이 감소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또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50억과 10억에서 누가 더 해당되냐에서 만약에 50억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1명이 해당된다면 10억으로 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해당될 거예요. 만약에 연말에 10억으로 하향되면 이게 연말 증시에는 충격이 연말에만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네. 7월이고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어떤 기대감 또는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법안들이 확정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7월, 8월부터 안 좋았던 이유가 금투세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확정인데 폐지기가 안 나오니까 폐지가 결국은 무슨 11월 말인가 가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8월, 9월, 10월 동안은 금투세 폐지가 안 되겠네. 이거였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이런 흐름들, 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굳이 뭐를 해? 또는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내리는 게 맞지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도 악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실제로 연말에 11월, 12월에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회피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포인트, 왜 못 오르지? 올해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시장은 아직도 맞아요.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특히 최근 한 열흘 동안은 왜 못 오르지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근처에서 좀 차트상으로도 원래 좀 눈치 보기 하다가 뚫으니까 그런 눈치 보기의 가능성. 두 번째는 야 이거 8월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 되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내에 이런 주식 관련 법안들, 하나 말 안 한 거 있다. 뭐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주식 투자자한테는 손해라는 표현보단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이죠. 이 세 가지가 해당자들은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되거나 또는 감세를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뭐 부자들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아까우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사회 정의나 뭐 복지 뭐 평등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유일하게 지금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안 하면은 악재. 악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내리면 주면 악재. 증권거래세 올리면 악재.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고 이번에 관세까지 협상이 잘 되면 정고점 3,300원 그냥 뚫는다. 그냥 뚫죠. 왜냐면 지금 한 3, 4%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아까 일본 증시 이틀 동안 5% 올랐었고 우리 증시도 요번 상승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이런 날이요. 이날 2.96% 올랐어요. 하루에 2.96% 오르니까 예를 들어 제대로 호재가 나오면은 하루에 한 2%씩 두 번만 오르면 신고가거든요. 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무 현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네. 6, 7%만 오르면 되니까. 네.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유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정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김작가 TV에서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섹터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보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진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네. 유료,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네.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4월부터 사실 뭐 지금 7월 말까지 뭐 한 3, 4개월 만에 거의 한 900포인트 정도 급등했는데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이 지수보다 밑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세장 속에서 개인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랑 혹시 그 이유가 한국 증시 구조적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투자 방식 문제인가요? 구조적 문제 또는 뭐 네. 투자 방식의 문제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약간 오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지수의 그렇죠. 평균값.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수의 평균값으로 2200에서 뭐 한
뭐 900포인트가 올랐으면 한 40% 오른 거거든요. 지수가 40% 올랐다면 평균값으로 우리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값은 4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올랐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100%가 오른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 계좌는 안 오르는데. 왜냐면 40에서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40 중에 극단적으로 절반은 80%가 올랐을 수 있고 절반은 하나도 안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말한 뭐 구조적 문제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누구는 그러면 80%가 오르고 누구는 안 올랐어. 네. 이거는 명확히 답은 하나밖에 없죠.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그럼 개인의 투자 방식이 문제인 거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라고요. 네. 모든 개인은 정확히 평균값으로는 40% 무조건 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그 이상을 벌었고요. 네. 절반은 그 이상을 못 벌었고. 그래서 이건 개인 투자자가 다 못 벌었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지수가 40% 오를 동안 외국인과 기관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시장 참여자가 평균값으로 40%를 벌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60%를 벌었어. 기관도 60%를 벌었어. 그러면 개인은 20%밖에 못 벌었겠죠. 그랬을 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저는 이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응집력 있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방원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조선주, 방산, 원자력 또는 뭐 전력기기 또는 지주회사, 금융주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지수 상승보다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익이 하나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개인이냐 뭐 외국인이냐 보다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어떤 업종을 탑픽 종목으로 내가 삼고 주식 투자를 했는지의 차이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주식 실력이나 공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장에서 나는 수익이 안 났는 데는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 방금 말했던 지주회사나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가 내 포트에 없을 때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걔네들이 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건 이제 또 다 다르게 또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럼 또 최근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 장세라고 하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빠른 순환매 장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고 대응하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하는 투자자는 저는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근데 아마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단기 매매라는 건 뭐 하루 이틀 스윙이나 뭐 2, 3일 갖고 들어가는 건데, 오늘부터 이 업종이 좋을 것 같아. 거기 들어가서 좀 수익 내다가 또 나오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절하고 나오고, 다른 업종에 들어가고, 그럼 빠르게 순환매에 적응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빠른 순환매에 적응할 필요는 없어요. 좀 큰 줄기. 무슨 뜻이냐면, 방산주는 지금 1년 이상 올랐어요. 거의 작년 연초부터 올랐거든요. 전력기기도 거의 작년 여름부터 올랐고요. 지주사 금융주도 거의 뭐 올해 새 정부 출범한 3, 4월 공약 시기부터 올랐어요. 대통령 선거 공약 시기부터. 그랬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 업종이라는 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를 읽고 재료를 읽는다면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거 얘는 몇 달짜리인데? 야, 방산이 1년은 가겠어. 전력기기는 AI 시대니까 이거는 1년은 가겠는데? 좀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투자자라면. 근데 이제 단기 매매자라면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야, 오늘은 얘네가 올랐네? 오늘은 얘네가 올랐네.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빠른 순환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아침부터의 움직이면서 사실 조선주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볼까요? 조선주가 압도적으로 강한 날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쓰는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날 저도 마감 방송도 하고 마감 분석을 장중 내내 하지만 장중 분석을 할 때 저는 일단 지수 차트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업종 분석인데요. 업종 분석은 세 가지 메뉴만 보면 확실해요. 세 가지 메뉴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조선주가 강한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끝나버립니다. 보세요. 코스피 200이 이제 거래소에서 중요한 200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0 종목을 상승률로 이렇게 정령을 하면 오늘 압도적으로 강한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10% 올랐다면 더즌, 아니면 다날, 이런 애들이 이제 10% 이상 올랐을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실적하고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그 아래를 보면 HD 현대가 오늘 8% 올랐습니다. HD 현대는 시총이 11조짜리인데 11조짜리가 8%가 올랐어요. 지주회사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중에서도 HD 현대 그룹주잖아요. 그
HD 현대그룹 쪽 아래 쭈루루 있죠.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8조짜리인데 6%, HD 현대중공업이 39조짜리인데 5% 상승, HD 한국조선해양이 25조짜리인데 4% 상승, HD 현대미포가 8조짜리인데 3% 상승. 그럼 코스피 200의 상승률 한 탑10 중에 HD 현대그룹이 5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이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서 오늘은 조선주가 순환매네? 그럼 이게 왜 올랐지를 또 생각해야 돼. 그럼 오늘 오른 이유는 조선주들의 실적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협상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 그나마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1순위가 조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야, 조선업은 이번 협상에서 오히려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팽배해지는 거죠. 협상 타결하면 조선업은 올라가겠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흐름에서의 추세들, 그 업종의 상승은 큰 재료로서 생각하는 거고 다른 순환매들은 그날 당일날 판단하면 돼요. 그날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하루 이상 갈 거면은 오늘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하루짜리네? 그러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산업테마로 방산에너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도 여기 있는데, 연초이 하나그룹주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이러한 랠리는 실적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그룹, 뭐 하나 관련된 방산에너지 관련된 지속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HD 현대그룹만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버프를 받은 수혜주가 있다면 뭐 완벽하게 하나그룹이죠. HD 현대그룹은 조선업에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HD 현대일렉이 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바로 AI 관련 전력기기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HD 현대가 조선업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그룹주도 만만치 않게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서 이슈가 꽤 많이 됐었던 게 있어요. 8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나라 오너그룹 중에서 하나그룹이 초대됐다. 이런 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8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 뭐 이런 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료 가치적으로는 하나그룹과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게 좀 언급이 많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업종인데요. 업종 지금 제가 아까 HD 현대가 트럼프 행정부와 좋았던 게 조선업의 강조였잖아요.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한데 우리 해군을 증강시키기 위해선. 근데 하나그룹에서는 조선그룹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오션이 있죠. 그럼 하나오션을 보시면 이게 하나오션 차트거든요. 그 하나오션 차트도 다른 조선주들처럼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오늘도 역시 올랐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선업만 있냐? 아니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서 역시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뭐 조선업, 방산업 이런 애들은 관세의 불리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그룹주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이제 하나 추가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HD 현대그룹 하나그룹주들이 지금까지는 엄청 오른 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아까 큰 추세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몇 년 전으로 할까요? 그냥 뭐 2년 전으로 할까요? 2년 전? 그 2년 전은 2023년 초잖아요. 2023년 초에 뭐 한 대강 지금 7만 원 써 있잖아요. 그럼 7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일단 10배 이상이에요. 그럼 9만 원이 언제였냐면 9만 원이 요때네요. 2023년 연초 지나고 한 3월부터가 9만 원이거든요. 2년 3개월 남짓해서 10배가 오른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그룹주도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도 좋아요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HD 현대그룹주도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주, 방산주 지금까지 강했어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강할 거냐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그거는 저는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닥 대비 막 10배, 20배 오른 거는 강한 추세는 맞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바닥에서는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강했어 이게? 야, 이거 심지어 조정받다 다시 가면 야 조정받다 또 가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손절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 바닥대에 막 20배씩 올랐던 애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가다가
고점을 찍으면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주와 방산주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딨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올라갔던 이유가 없어진다면. 방산은 사실 전쟁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전쟁입니다.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빅사이클 플러스 트럼프 정부. 근데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주가 뭐 평생 앞으로 10년 동안 빅사이클이 있을 리가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5년 10년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얘네도 언젠가 고점을 찍을 텐데 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증권보험주에 대해서 많이 올랐죠.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줄줄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고평가 우려와 뭐 배당 매력 감소가 원인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저PBR주는 사실 올라가면 고PBR주가 돼요. 그리고 고배당주도 주가가 올라가면 저배당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간략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게 미래에셋 증권의 연간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보시면 증권주의 PBR은 낮게 내려갔어도 한 0.5가 유지되고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시죠? 네. 그리고 퍼는 낮게 내려갔을 때 한 5, 6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미래에셋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연말보다 지금 8,000원에서 20만 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뭐 2.5배, 그냥 2배라고만 할게요. 2배. 2만 원까지 3배. 2배라고만 할게요. 2배.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아까 방금 기억하시죠? 퍼가 오고 PBR이 0.5인 거를 3년 동안 평균 PBR과 평균 퍼가 PBR이 0.5, 퍼가 5였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PBR이 1이고 퍼가 10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PBR이 0.5가 저 PBR이었다면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저 PBR은 영역은 아니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저 퍼주 저 PBR이 적정 PBR, 적정 퍼로 가는 단계. 또 거기를 넘었으면 고 PBR, 고 퍼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융주가 첫 번째로 올랐던 이유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에서 수혜주들이 뭐 저퍼, 저 PBR 이런 저평가주들인데 주가가 2배 오르면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는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왜냐면 이게 배당이 정액으로는 뭐 실적이 좋으면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실효 배당을 봐야 돼요. 실효 배당. 그러면 실제 배당률을 계산해 본다면 똑같아요. 주가가 10,000원일 때 500원을 배당 받으면 5%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2만 원으로 올라가면 2.5%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오른다고 배당을 2배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배당주, 저PBR주, 저퍼주가 주가가 2배 올라가면 적정 PBR, 적정 퍼, 적정 배당주 또는 거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고퍼, 고PBR, 고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증권보험주들 올라갔던 이유가 상법 개정안 또는 거기서 하나 더 말한다면 5,000포인트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5,000포인트 시대면은 언제 5,000포인트 갈지도 모르고 네. 또 3,000포인트 뚫을 때까지만 해도 야 진짜 주식시장 잘 간다. 야, 이 정도면 증권주들이 많이 수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진짜 5,000포인트 가나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꽤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 뭐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단번에 주가에 반영돼서는 안 되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팽배했다고 봅니다. 올라갈수록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좀 여력이 없어지는 거네요. 결국은 재무제표 대비 저평가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평가가 아니고 적정평가를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평가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적정평가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스피 예를 들면 4천, 5천 가면 그만큼 주식 거래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미래에셋이 요 5월, 6월 구간에 굉장히 막 2배가 빨리 그렇죠. 올랐던 이유가 지수가 빨리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수에서 오르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 시대가 와서 3,500, 4,000 가면 증권주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수도 좀 약간 보합 상태고 하니까 증권주가 막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하지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조선주처럼 성장주의 섹터처럼 쳐다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사능 시대가 언제 끝날 줄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이 왔다 우리 조선업이 최고래요. 최고라 그러면은 더 갈 수 있죠.
네. 결국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주도 실적에 만약에 3,500, 4,000, 5,000까지 그 이익들이 반영이 되면 또 주가 상승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상법 개정안에서의 뭐 저배당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호재들 또는 뭐 자사주 소각의 호재들 또는 저 PBR, 저퍼의 호재들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데 그 사업의 성장성과는 다른 재료의 문제다. 자, 삼성전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수하는 이유는 뭐고 3분기 좀 반등 조건 갖춰졌다고 보시나요? 요즘에 그래도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전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장 전체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2차 전지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 한번 보고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에서 시총이 제일 큰 거잖아요. 최근에 움직이다가 어제 오늘 좀 올랐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일 이미지가 강한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한 5월쯤 바닥 찍고 그 37,000원에서 5만원까지 거의 뭐 한 30-40%가 올랐어요. 그 얘기랑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요즘 추세가 아까 말씀하신 순환매의 관점에서 야, 뭐 방산주만 맨날 가는데 조선주만 맨날 가는데 이게 키 맞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키 맞추기. 왜냐면은 흐름으로만 가면 정말 성장하고 정말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성장주도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럼 성장 고평가주가 되거나 저평가 가치주가 고평가 가치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이제 못 오르는 애들한테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2차 전지들의 움직임 또는 뭐 제약바이오주들 또는 자동차 관련주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관세 협상됐을 때 현대차랑 기아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움직이던 애들이 막 올라가. 왜? 이렇게 순환매가 한번 붙으면 우리도 빨리 갈 수 있어. 여태까지 너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바닥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생긴 게 저점에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예를 들어 6월 달에 좀 움직이고 7월 달에는 확실히 움직였죠. 7월 달에 삼성전자가 7%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과연 7월 달에 얼마나 움직였니 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난달은 어떨까요? 지난달은 SK하이닉스가 40% 올랐어요. 지난달은 SK하이닉스가 4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6% 올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했는데 이번 달은 삼성전자가 더 강해. 이게 이제 못 오른 업종인 2차 전지가 오르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교 대상에서 야 삼성전자 너무 못 오른 거 아니야? 왜냐면 이 가치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너무 들떨어져 있는데 쟤는 너무 잘 나가는데 얘가 이제 오를 때가 된 거 아니야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반도체 업황에서 좀 큰 재료가 하나 나왔었죠. SK하이닉스, 골드만삭스였나요? 네. 내년에 HBM SK하이닉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이제 뭐 경쟁도 심화되고 가격 결정력도 없어질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강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너도 가 이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SK하이닉스도 너 가. 엔비디아가 잘 가는데 삼성전자 너는 엔비디아랑 상관없잖아. 너는 못 가.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아예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도 별거 없나 봐.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싸 보이는 느낌이 드네.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 이 흐름 가는 건가요?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판도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 결자해지가 묶은 사람이 푼다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매수하는 이유가 좀 사라져버리면 매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2-3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이유
이유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HBM? 지금 HBM 때문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향 물론 삼성전자도 HBM을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냐 못하냐 갖고 지금 그런 건데 그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내년에 니네 상반기엔 올해만큼 실적 나겠어? 라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어쨌든 변함없잖아요.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야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있잖아. 한데 어떤 희망? 일단 엔비디아는 아직 납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앞으로도 포인트다. 그 포인트는 엔드 조건인데요. 엔비디아가 계속 AI 반도체의 강자로 남아있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강자로 남아있는 한 뭐 ARM이나 뭐 다른 데다가 아무리 HBM을 넣어봐야 엔비디아에 못 넣으면 그만이다. 요런 시각은 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호재가 터진다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간다면, 그럼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자, 지금 엔비디아 얘기 나와서 엔비디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원래 140, 15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80,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달러도 돌파했는데, 요즘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 상승 동력, 구체적으로 뭐 알아보시나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네. 썼지만, 그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해요. 차트, 재무제표, 재료.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이거 종목이니까 네.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재무제표, 재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재무제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좀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 시대니까. 거기에 이제 재료 가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AI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워낙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금광 시대에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이익이 났듯이 우리가 결국은 요 AI 시대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이용하지만 그 AI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건 결국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랄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랄지.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재료 측면에서도 AI 시대는 계속되고 있어. 재무제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퀀텀 점프야. 그럼 차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 차트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뭐 한 3-4달 동안 15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약 40% 정도, 그죠? 4, 1은 4, 4, 5, 20 맞죠? 150에서 90은 60달러 빠진 거니까 한 40% 조정을 받았는데 그 40%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수보다 강하냐 지수보다 약하냐인데 이 조정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 일본 지수, 미국 지수 다 같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수를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의 상승 속도는 사실은 미국 지수보다 더 빠르게 고점 돌파하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냐 해서 아까 그 하나이오노스페이스 또는 저 PBR주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사실 저평가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평가주가 아니니까 고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성장주기 때문에 그 고점이 언제 끝나냐는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 성장이 멈췄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역사적 신고가고 재무제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료도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네. 누가 과연 엔비디아의 성장이 멈췄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고점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고점은 지나봐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역사적 신고가 시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하면 AI 안 여쭤볼 수 없는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잖아요. SMI 에너지 관련주 외에 AI 발전 혹시 숨은 수혜주 찾는다면 좀 어떤 분야 주목해야 될까요? AI 관련주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칩을 만드는 GPU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챗GPT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챗GPT류의 생성형 쪽을 요즘 좀 언급을 잘 안 하지만 이슈가 사실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뭐냐면은 챗GPT 상장이죠. 챗GPT의 상장 이야기가 만약에 이슈가 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챗GPT가 워낙 우리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것의 재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만약에 상장 얘기가 나온다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거의 맘모스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재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에너지 쪽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전력 센터, AI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이너빌리티가 올라갔던 이유, 원전이 필요한 이유, 거기에서 원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에너지 쪽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 수 있다. 왜냐면 AI라는 건 우리가 써서 그 효용 가치를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뭐 아무리 많이 쓴다고 우리가 전기 많이 쓰네 하고 좋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 납품이 많이 된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어디 있어 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챗GPT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를 쓰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 그것들이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AI가 편하긴 편하구나. 점점 편해지거든요. 그럼 그 점점 편한 생활에서 결국은 피지컬 AI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AI 시대에 우리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AI는 요즘 대표적으로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AI. 근데 저는 스마트폰에서 AI 하는 것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SK하이닉스의 HBM 칩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건 챗GPT 진짜 도움 많이 되네. 나중에 로봇을 하나 샀는데 사람처럼 생각해?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 거기다 AI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는 지금 시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분야는 챗GPT 상장 이야기가 나온다면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님 또 이번에 주식 투자 핵심 수업 또 책을 내셨어요. 이거 몇 번째 책이세요? 사실은 이제 6번째 책인데요. 네. 근데 이 책은 사실 과거에 나왔던 책에서 좀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서 개정 정보판으로 낸 그런 모양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내용들을 합치다 보니까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3박자 투자법이라는 말을 오늘 내용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 차트, 그리고 정보,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저는 기본 주식 의 기본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완전히 초보자들이 가져야 될 주식 철학이나 기본 단어들을 일부에 넣고, 2부에는 재료 분석하는 법, 3부에는 차트 분석하는 법, 4부에서는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1부, 2부, 3부, 4부 하면 사실 이론은 제 생각에 주식 투자 이론에서 차트, 재무제표, 정보 분석은 이 책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책으로 수영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안 뜨죠. 안 떠요. 그냥 죽어요. 바다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회계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해도 실전 매매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부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저한테 수익을 크게 안겨줬던 8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8가지 기법을 5부에 담아서 이론과 실전을 이렇게 한 권에 넣기 때문에 500페이지가 좀 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만 보시면은 그래도 주식 투자 공부도 좀 됐고 실전 매매 기법도 좀 8가지나 배웠어 정도 되는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세무사님의 주식 투자 핵심 수업, 이 책을 본다면 이제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 플러스 실전 매매 기법 8가지. 근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수영을 이론으로 배우고 수영장에서는 실제로는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네네. 실전은 세무사님이 이제 김작가 TV와 함께하는 슈퍼금이 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요 과정 이제 저희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김 작가님하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할 때 나중에 이제 녹화를 보고 제 지인이 정윤아 너 근데 그렇게 말해도 돼? 그랬고 왜 무슨 부분 그랬더니 아니 이걸 이렇게 3만 원밖에 안 받아. 근데 그 지인은 그게 너무 재밌으면서 당황했나 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3만 원밖에 안 받아? 내가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좀 합이 맞는다면, 그러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도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수상도 4번이나 했고, 또 중장기 투자도 이렇게 모아가는 지분 투자도 해서 5% 지분 공시해서 슈퍼개미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2가지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버텀업보다는 탑다운, 그래서 지수, 업종, 종목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둘 다 해보고 싶은데, 또는
나도 한번 탑다운으로 좀 지수랑 업종을 보고 종목을 선택해볼까? 나랑 그게 맞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이 정도 돈 내고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세무사님이 가정은 장전, 장중, 마감 브리핑, 신고가 분수, 핵심사항, 인사이트 30, 5분 투자 클로즈, 이세무사의 투자 코멘트,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공개하실 수 없는 유망 섹터, 유망 종목까지 여기 이제 슈퍼게임 이세무사의 머니클 특별 프로그램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가정에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원, 아주 가성비 있는 가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한국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 투자 좀 한번 해주고 가신다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위치예요. 뭐냐면 지수도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인데 이제 만약에 이걸 못 들으면 정고점에서 얻어맞아갖고 신고가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수도 중요한 위치고 업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주회사나 금융주 또는 방산주, 원자력 진짜 바닥 대비 막 5배, 10배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업종들은 바닥 대비 2배는커녕 50%도 안 오는 업종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정부 정책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주에서는 어쨌든 상법 개정안 이후에 또 어떤 정책이 있냐 해서 오늘 마침 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정부에서는 예전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지사 또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지역화폐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또는 뭐 디지털화폐 BCDC죠. 또는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한 묶음으로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저는 법제화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분명히 트럼프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트럼프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형노릇을 하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이브라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있죠.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8년 전에도 김정은 북한 지도자 만났듯이 늦어도 요번 하반기에서 내년 연초에는 만나라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남북 경험 관련주가. 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란에 미사일 타격을 했던 것도 결국은 핵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핵에 약간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핵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과는 어떤 접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 요건 이제 정책에서의 기본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포인트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통하는 쪽으로 가자. 해외에서 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글로벌로? 글로벌로 가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라면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 화장품을 만들더라도 해외에서. 그래서 업종 중에는 저는 의료기기 업종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면은 의료기기 업종만큼 해외에서 먹히고 있고 앞으로도 먹힐 확률이 높은 것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관광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은 뭐 제주도 관광, 속초 관광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은 바로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 관광에서 요즘 피부과 의료 관광이 거의 7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피부과 한 달 이렇게 쉬면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야, 그 한국 기기 진짜 좋은데 피부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들이 외국에도 팔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올라갔다면 의료기기 업체는 업종 전반이 수출에 굉장히 강한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하반기 업종을 뽑는다면 그동안도 좋았지만 왜냐면 의료기기는 그동안도 뭐 파마리서치나 클릭스 다 좋았는데 새로 나온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신규 상장 의료기기들 해갖고 새로 나온 의료기기들이 한번 또 움직이는지 그리고 혹시 정부 정책에서는 특히 트럼프 플러스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북한과의 액션을 취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법안들이 우리가 상법 개정안 법이 바뀌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 법안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서 의견이 나오고 공론화가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과 못다한 오늘 이제 유망 섹터, 유망 종목의 깊은 이야기는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판 강의를 맡게 된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첫 번째 하는 강의인데요. 바로 차트 분석 중에 봉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봉 차트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추세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봉이 뭐지? 바둑을 두시는 분들한테 축도 모르고 바둑 둔다라는 말 물어보시면 다 알 거거든요. 바둑을 조금만 배워도 축을 모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 봉을 몰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재무제표만 보고 하는데, 물론 재무제표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으로서 주식 투자에서 결국 돈 버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내는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자 중에 한 50%가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에 주문을 넣는다 치더라도 그 중에 한 20%, 30%는 재료가 좋은 종목에 주문을 넣을 것이고 또 20%, 30%는 차트가 좋은 종목에 주문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 투자 우리가 뭐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면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 어떤 재료가 좋은 건지 알아야지 돈 버는 데도 가깝게 가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차트 분석의 기본인 봉에 대한 설명. 이 봉 보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을 내가 그려놨어요. 쉬는 시간에. 왜냐면은 봉은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양봉이 있고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음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하나표 위로 했죠.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요. 하락 추세는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값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 추세의 종목 그리고 양봉을 그리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봉이 뭔지 몰라? 가르쳐 드립니다. 보세요. 빨간색이 양봉이고 파란색이 음봉이에요. 양봉은 예를 들어 이게 일봉이라고 그러면 여기 일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봉 중에는 일봉이 있고 뭐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으니까 일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봉은 하루 종일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야. 음봉은 하루 종일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국 봉은 요 선 두 개로 결정이 되잖아요. 양봉은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종가예요. 음봉은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종가예요. 그럼 결론은 양봉은 아침에 시작해서 마감할 때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음봉은 아침에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마감할 때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당연히 얘가 좋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랐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여기서 시작했는데 떨어졌잖아. 당연히 오르는 게 좋잖아요. 자, 그 다음 요 고점의 꼭대기 여기. 여기를 우리는 고가라고 해요. 고가. 여기를 저가라고 해. 마찬가지로 이 음봉에서 여기를 고가라고 해. 여기를 저가라고 해.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가장 중요한 가격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시초가, 종가가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가 더 있어, 서비스로. 하루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은 어디였니? 하루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은 어디였니?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시가와 종가의 차이. 종가가 더 올라갔으면 양봉, 종가가 더 내려갔으면 음봉.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봉은 그럼 두 가지만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빠. 근데 실제로 봉은 6가지까지 그릴 수 있어. 어떻게 6가지를 그릴 수가 있냐면 이거를 전일 종가라고 했을 때 봉은 6개를 그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떤 양봉일까요? 시초가가 전일보다 올라간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갭상승이라 그래. 갭상승 양봉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양봉이 있을까요? 갭하락 상승 마감 양봉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갭하락 하락. 전일 대비 빠진 건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얘는 갭상승 양봉인데 당연히 상승 마감이죠. 갭상승 했는데 거기서 더 올랐으니까. 얘는 갭하락을 했어. 근데 종가는 그나마 전일 종가보다 올라서 마감을 했어. 얘는 갭하락을 했는데 전일 종가를 못 오른 마이너스 마감이에요.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강해요? 얘가 제일 강하죠. 뭐가 제일 약해요? 얘가 제일 약해죠. 음선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음선. 음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음선이에요? 갭하락 추가 음선. 갭하락의 추가 하락. 자, 그 다음 갭상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마감. 얘는 갭상승을 하고 플러스 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6가지 봉은 뭐가 기준점이 있었을 때 가능해요? 전일 종가. 근데 전일 종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양봉, 음봉만 알면 되지만 이것까지 아는 게 더 좋아요. 전일종가 기준으로는 양봉이 3가지, 음봉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봉은 뭘까요? 바로 갭상승에 추가 상승한 게 가장 좋은 별 3개짜리 1등 봉우리예요. 1등 봉우리. 이게 나왔다. 그럼 내 주가가 너무 강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갭상승에 5% 올랐어. 근데 거기서 5% 더 올라. 10% 마감했잖아. 제일 약한 건 뭘까요? 제일 약한 거. 제일 약한 건 이거겠죠. 6번으로 제일 약한 거. 왜? 개파락하고도 더 빠졌어. 이건 최악이죠, 최악. 내가 이걸 갖고 있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장 시작할 때도 빠지고, 종가는 더 빠졌어. 제일 나쁜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뭘까요? 일단 얘 상승 마감했잖아. 얘도 상승 마감했죠. 둘 중에 뭐가 좋을까 생각해야 돼. 근데 둘 다 상승 마감했지만 얘는 양선 상승 마감이고 얘는 음선 상승 마감이죠. 당연히 얘가 좋죠. 2번째, 3번째. 그럼 얘네 둘도 똑같아. 얘는 하락 마감이지만 양선이죠. 얘는 하락 마감이지만 음선이죠. 그래서 얘가 그 다음으로 좋고 얘가 그 다음으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봉이 일단 좋은 거다. 근데 갭 상승을 하면 더 좋다. 그리고 종가가 플러스면 좋다. 이 3가지 봉을 우리가 생각할 땐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는 양선이 첫 번째로 좋고, 그리고 시초가가 전일 대비 올라갔던 게 진짜 좋은 거고, 그리고 전일 대비 플러스가 좋은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강한 주식을 좋아하느냐 약한 주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나눠지거든요. 추세 투자는 뭐냐면 올라가는 게 계속 좋을 거야. 왜? 강하니까. 강한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게 추세 투자예요. 평균회기 투자는 뭐냐면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간 건 다시 떨어지겠지. 만약에 이 봉으로 친다면 얘는 추세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왜? 시초가도 강하고 종가는 더 강하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네. 얘는 역시 추세 투자자들이 싫어할 거예요. 시초가도 약하고 종가도 약하고 계속 약하겠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평균회기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내가 평균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 올라갔네, 떨어질 거야. 너무 떨어졌네, 올라갈 거야. 그럼 이 비봉을 딱 보면 시초가도 오르고 종가도 올랐어. 얘 떨어지겠다. 또는 얘 시초가도 떨어지고 종가도 떨어져서 앞으로 오르겠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식을 30년을 하면서 추세 투자를 했고요. 추세 투자는 결국은 강한 애가 아름답다. 강한 애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봉을 이제 이해했으면 그러면 상승 추세는 뭐고 하락 추세는 뭐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동안 오른 거잖아요. 얘는 하루 동안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평선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이걸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이걸 하락 추세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추세 매매자는 일단 상승 추세를 믿어요. 매수를 하는 거죠.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딘가에선 할 텐데 추세를 믿고 기다리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상승 추세에 물리면 여기에서 샀는데 좀 떨어져. 손해봤네. 하지만 다시 또 전고점을 올라가고, 또 여기서 샀는데 떨어져. 하지만 또 전고점을 올라가고, 그게 상승 추세예요. 반면에 하락 추세는 이게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는 나는 최바닥을 잡고 싶어. 야, 최바닥 잘 잡았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또 바닥 잘 잡았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가요. 그래서 추세 매매자들은 상승 추세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평균회기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 떨어진 거를 사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자, 그 다음 추세 매매에서 핵심적인 속담이 있어요. 추세 매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식 속담은 뭐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 속담만 이해해도 추세 매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무릎에 산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무릎에 산다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이제 차트 분석상 이거를 우리는 3바닥이라 그래. 3중 바닥형. 3중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3중 바닥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떨어졌죠. 여기는 가바닥이야. 가짜 바닥. 더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보다 여기는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진짜 바닥이야. 왜? 여기는 이제 안 깨니까. 그러면 무릎에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 여기가 발바닥이고 여기가 왼쪽 무릎,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예요.
전저점을 안 깨는 바닥. 왜냐면 얘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 전저점을 안 깨는 바닥이 진짜 바닥이다. 발바닥에서는 못 사지만 적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찍지 않은 종목을 예측해서 사면 안 되고 바닥을 찍고 전저점을 안 깨는 지점. 이 지점이 3중 바닥이 진짜 바닥이고요. 그 다음 고점 징후가 있을 때 여기 고점 같아. 여기 고점 같은데 알고 봤더니 요 고점을 여기 또 뚫어버렸네? 그럼 여기는 진짜 고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진짜 고점 이후에 여기가 왜 진짜 고점이냐면 그 다음 고점은 여기를 못 돌파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추가 하락해. 그러면 여기가 어깨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이거를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요.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거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요.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와 반대로 발바닥과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인데 살 때는 바닥을 지난 오른쪽 무릎에서 사고 팔 때는 머리를 지난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서 원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은 바닥을 지난 오른쪽 무릎에서 사서 고점을 지난 오른쪽 어깨에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차트에서 사실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할 때 봉차트가 시작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빨간색은 좋은 거야. 파란색은 나쁜 거야. 양봉은 좋은 거야, 음봉은 좋은 거야. 왜? 시가보다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지.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내려갔으니까 나쁜 거지. 빨간색을 좋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봉차트의 형태를 봤더니 진짜 강한 애가 있어. 뭐? 갭상승에 양선 나오는 거. 진짜 약한 애는 개파락에 음선 나오는 거. 갭상승의 양선이 좋은 이유는 강하기 때문이야. 강한 걸 좋아하는 게 뭐다? 추세 투자자. 약한 걸 좋아하는 게 뭐다? 평균 회귀 투자자. 평균 회귀 투자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강한 걸 좋아하는 추세 투자자예요. 그럼 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사면 된다고요? 안 돼.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야 돼. 그러면 상승 추세의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데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에서 사서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전저점을 안 깨는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에서 사서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쭉 버티고 있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강한 추세를 좋아하는 추세 매매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속담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차트에서 아주 초보적인 봉차트 그리고 차트에서 굉장히 고급 기술인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차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수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3박자 투자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차트 분석도 뭐 이런 강의를 막 10개도 할 수 있고 재무제표 뭐 제가 세무사인데 재무제표 강의도 10개도 할 수 있고 재료 분석도 10개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차트에서 봉추세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칠판에서 그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했고 다음번에는 뭐 차트에서 또 더 깊은 내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재무제표와 재료 강의도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신다면 사실은 뭐 가수도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좋아해야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제가 오늘 칠판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드리면 뭐 오늘 강의는 김 작가님과 콜라보로 하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의 첫 강의였고요. 뭐 이런 강의를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너무 딱 맞는다 나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윤 세무사였습니다.